어,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개념이 언제부터냐면 이제 그리스 혹은 그리스 이집트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스의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토론이나 공부, 연구를 어디서 했냐면 그리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 배 타고 쭉 내려오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라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의 학문, 아프리카의 교육 시스템,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학이 모두 어우러진 지식의 총집합, 대도서관이 생기고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원소라는 것은 세상 만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생명도 포함이 되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근원인 녀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원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당시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데아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영어로 읽으면 뭐야? 아이디어. 뭔데 그게? 좋은 생각, 이상적인 생각, 뭐 그런 거 우리는 아이디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이거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이상적인 것. 가장 옳고 가장 뛰어난 것. 그래서 이 이데아 이론은 뭐냐면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랑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사이에는 넘어서지 못한 어떤 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의 것은 근본이고 참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순수한 것이야. 그럼 인간 세계는 그 반대가 되는 거야. 인간 세계는 신의 것의 파편들이 각종 신들의 것이 그 파편들이, 그 조각들이, 그 부스러기들이 안 좋은 것들과 섞여서 만들어진 그림자,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봐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 세계에도 신의 것이 나만에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결국 뭐다? 가장 온전한 신이 선물해준 그 파편을 모으는데 성공할 수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 신화 있죠. 읽어본 적 있어? 뭐 그게 만화로 된 거든 동화책이든 어린이용 그리스 신화든 뭐든 읽어본 적 있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서 신이 된 신이 있나요? 즉 인간이 신이 되거나 인간이 영생을 가지게 된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 12주신 중에 한 명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반신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신이 됩니다. 디오니소스 혹은 바커스라고 불리는 술의 신. 그 아침에
선생님 피곤해서 맨날 집에서 마시고 나오는 음료수 바카스의 어원. 걔는 인간이 결국 영생을 누리고 신이 됩니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건 봐봐. 그럼 그리스 신화만 그랬냐? 아니에요. 혹시 종교 없어? 집에서 뭐 그럼 교회 가본 적? 부모님이 절에 다니신다.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제 유교 베이스의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별로 종교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이제 원래는 그 유교도 종교예요. 그 우리가 학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성리학 이런 것들 있잖아. 공자왈, 맹자왈 이것도 종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봐.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죠. 선생님이 말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 가톨릭 있죠. 성당. 그다고 개신교 있죠. 교회. 그리고 유태인들이 믿는 유대교. 플러스 아이러니하게 이슬람교도 포함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교회라고 부르는 종교 집단.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신이 있고 신의 아들 뭐 예수라는 존재가 있고 이들과 사이에 뭐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 셋이 하나다라는 트리니티를 주장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종교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라 가르치냐면 그냥 되게 감정을 빼고 덤덤하게 설명해. 왜 선생님 종교가 이쪽이라서 그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는 천국에 못 가는데 신적 존재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름을 받고 뭐 천사들의 보필을 받으며 늙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봐봐. 하나님, 신의 아들이면 예수님도 예수님 신이잖아? 우리가 인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된다고 우리도 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유일신 계열이라서 그래. 신은 한 분이야만 돼. 그래서 우리도 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야. 자, 일단 어떤 종교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다? 인간은 왜 교회를 다닌다? 왜 종교를 믿는다? 천국 가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많은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불교가 있겠죠. 불교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재밌어요. 여기도. 불교는 이제 큰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라 그래요.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근데 이 모두가 고통이라 그래요. 볼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비로소 처음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심장이를 뛰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음식물을 소화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그냥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영양분 공급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그 모든 걸 해야 되는 독립된 생명이 됐잖아. 근데 그게 힘들어. 그래서 울어요, 애기들은. 나이가 드니 젊을 때처럼 예쁘고 잘생기고 하지도 않고 피부는 쪼글쪼글해지고 맞죠? 힘도 없고
옛날처럼 그렇게 즐거운 생각, 즐거운 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울죠. 내가 젊을 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운다? 힘드니까. 아프니까 울잖아. 맞죠? 그리고 죽으면 가족들이 대신 울어주죠. 맞지? 그러면 불교에서 생각하기에 사람의 삶 전체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불교는 여기에 플러스 무슨 개념이 있냐면 윤회라는 개념이 있어. 어떻게? 이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좀 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된다? 더 천한 존재로 태어나. 똑같지도 아니에요. 더 천한 존재. 그러니까 동물들로 태어나서 인간에게 맞아가면서 온갖 좋지 않은 그런 음식 먹어가면서 온갖 고생하는 이유는 인간일 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다시 덕을 쌓고 다시 인간의 삶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 윤회를 한다는 거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해탈이라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의 비밀을 다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됩니다. 인도어로 붓다라고 하는데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나 수행을 통해서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난 사람들이 부처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부처는 불교에서의 신적 존재죠. 그러면 왜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신이 되고 싶어서. 맞죠? 응?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남아있긴 한데 도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도사님들. 도사들. 도와 참선 수행을 통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금단이라는 약도 만들고 도를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달아서 신선이 되면 어느 날 어디선가 금종의 울림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검은 약이 내 앞에 날아서 나를 태우고 신선계로 간다. 신선이나 신이나. 그죠? 신선이나 부처나 신이나 다를 게 별로 없죠. 생각해보면. 그리고 유교는 공자왈, 맹자왈, 유교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종교인 거야. 왜 죽고 나서 신이 돼야 되냐? 왜 죽고 나서 좋은 데 가는 걸 이야기하냐? 지금 우리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 현세를 천국으로 만들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가르쳐서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고 여기를 가장 올바른 곳으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가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공자님이 이르시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르치잖아. 그 이유가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죽은 뒤에 이야기하냐. 근데 이거 봐봐. 이 종교들 말고 나머지 종교들도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응? 옛날에 저기죠. 아프리카나 그런 밀림의 원시 부족들이 왜 식인을 했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식인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더 강건해지고 내가 더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의 남은 능력이나 남은 수명이나 남은 힘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약간 그런 종교적 관점에서 식인을 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결국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건 뭐죠? 그치? 선생님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옛날 대학생 때 교회 목사님한테 했다가 연락이 혼났습니다. 이 종교고 저 종교고 하는 이야기 다 똑같던데요.
봐봐. 근데 봐봐. 디테일한 글자들을 제외해 놓고 딱 그 중심되는 이야기만 다 똑같죠. 난 과연 오늘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느껴지죠.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변명이자 핑계로 완전체인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 왜 그 잘못해서? 아, 내가 신이 아니잖아. 그럼 신이란 어떤 분인데? 아,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절대적 존재니까 안 보이잖아. 그 이야기 들어봤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코끼리가 있어.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코를 만진 사람은 뱀처럼 꾸불꾸불하고 긴 게 코끼리다 그러겠죠. 귀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날개가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귄지도 모르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엄청 두꺼운 기둥 같은 게 코끼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바라본 모습밖에 모른다는 게 왜 인간은 불완전하거든. 응? 그러면 그 뒤에 인간들은 뭐를 찾고 싶을까요? 바로 얘를 찾고 싶지 않을까요? 그지? 그러면 당연히 토론해야죠.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죠. 뭐가 원소냐? 왜? 우리는 뭐가 되고 싶으니까? 신이 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요거 다음 칠판부터는. 지우개 안 가져왔다. 지우개 가져올게. 잠시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과학책에 나오는 원소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원소설. 론이 아니구나. 설. 무슨 소리다? 원소가 몇 개다? 딱 하나다.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당연히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물이 원소라고 했고요. 왜? 죽어가던 식물도 물 주면 살아나잖아요. 죽어가는 동물도 물 주면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죠. 모래를 그냥 쌓아 올리면 높은 기둥을 만들 수 없죠. 근데 모래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 기둥 같은 모양도 수직으로 세울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물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탈레스 말고도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는 사람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아낙시메네스라는 학자는 야, 숨 못 쉬면 죽잖아. 그래서 공기가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다, 불이다. 가장 신성한 것은 불이다. 우리가 철광석이나 구리에서 어떤 도구를 만들어낼 때도 불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태양 저 봐라. 저 환하게 보이는 태양도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 세상은 다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이다. 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들을 수 있죠. 근데 원래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하는데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 꼭 헛소리 하는 애들 하나씩 있죠.
전혀 혼자 딴소리 하는 애들,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뚜렷해서 이쯤에서 한 명 나옵니다. 자, 갑자기 형이 왜 여기서 나와줘? 뭐라 그랬을까요? 피타고라스는 무엇을 원소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피타고라스는 숫자가 근본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안 써도 돼, 사실은.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학자들은 전부 다 필로소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 필로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단어고요. 소피에는 좋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것은 논리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자라기보단 철학자들이란 말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다? 혓바닥으로 납을 내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말싸움하는 양반들이에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 다음 세대가 되니 한 개가 아니라 네 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런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숟가락 얹기.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영화제인가? 하여튼 무슨 시상식에서 그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수상 소감으로 말해서 유명해진 게 제가 한 건 없고요. 뭐 감독님이야 여러 스태프분들, 여러 배우분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라고 대상 소감을 발표했던 그게 인기가 된 건데,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가 원소라고 이야기했냐면 물, 불, 공기. 셋 다 원소 맞고요. 숟가락을 그냥 그렇게 발표하면 좀 찔리니까 자기 의견도 하나 얹는 거야. 흙 해서 4개가 원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숟가락 맞죠? 요렇게 4개가 원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요쪽이 지금 보면 생각해보면 요 철학자들에서 쭉 이어지는 지금 이야기잖아. 혼자 또 딴소리 하는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쯤에. 뭐냐면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름은 들은 기억이 있지. 전에 딴 데서 공부하면서. 아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일본의 선생님은 이 아톰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 들었었냐면 선생님이 니보다 조금 더 어리던 나이 때 지금 한 30년쯤 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TV에 방송해주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스트로보이. 머리 삐쭉하고 코 동그랗고 눈 되게 동그랗게 크고 머리 이렇게 돼 있던 그 로봇가 있어요. 얘 이름이 아톰이었어. 아톰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아톰의 뜻은
우리가 쪼개고 싶어도 더 이상 부술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작은 알갱이, 작은 입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는 게 아톰의 뜻인데 여기에서 입자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를 아톰이란 건, 원소라는 건 알갱이로 되어 있다. 현대 원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데모크리토스 이견의 핵심은 이 세상이 입자로 구현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 즉 뭐가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생겨버리죠. 맞지? 이 진공이라는 개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진공에 대한 개념이 그 다음 학자와 대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학자는 우리가 과학책보다는 도덕책에서 더 먼저 이름을 찾아보게 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사원소 변환과 연속설을 주장하는 학자 이름입니다. 도덕책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도덕책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맞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이란 건 무슨 소리냐? 사원소인 불, 공기, 물, 흙은 각각 뜨거움과 차가움, 건조함과 습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성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불이라는 거는 뜨거우면서 건조한 거예요. 그럼 공기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그 반대인 물은 차갑고 습한 거예요. 흙은 공기는 뜨겁고 건조한 게 공기. 뜨겁고 습한 게 공기. 맞나? 나도 헷갈리네. 어쨌거나 갑자기 헷갈리네. 한번 찾아봐야겠다. 잠시만. 다시. 자, 정리를 하자면 불은 뜨겁고 건조, 공기는 뜨겁고 습함, 물은 차갑고 습함, 흙은 차갑고 건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성질이 바뀌면 원소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한 연속설에 대한 이야기는 사과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사과를 계속 잘게 쪼개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연속설에 대한 개념은 없어진다예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는 입자가 알갱이가 남는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은 환타지 소설 같은 데서 나오는 마법사들이 마법을 쏘는 거와 비슷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봐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원소 변환설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이 네 가지 원소, 물, 불, 공기, 흙이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냐?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진짜 뛰어난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공기 중에 있는 불속성 원소들을 잔뜩 모아서 그 농도가 엄청나게 진해지면, 농도가 매우 높아지면, 밀도가 매우 높아지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진해지면 그게 뭐로 나타난다? 불덩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불덩이를 계속 나누면, 점점점 나누면 나눌수록 밀도가 옅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눈에서 뿅 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법이잖아요, 이거는. 맞죠? 근데 데모크리토스의 입자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남는 알갱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토론에서는 데모크리토스가 집니다. 왜냐하면 열이나 빛은 어떤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잖아. 열 에너지나 밑 에너지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를 누군가는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며 그러면 누가 소리나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전달이 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전달이 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열이 전달이 돼? 그래서 집니다. 토론에. 시간이 더 지납니다. 과학자에게서 가장 암흑의 시대가 도달해요. 바로 뭐냐면 중세입니다. 중세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로마 교황이 그 왕한테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 했다고 왕이 교황청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머리 땅에 집박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 정도였어. 교회 힘이 가장 강성하던 때는. 그쯤 그래서 모든 진리는, 모든 지식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철학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안 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 즈음의 과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맞지? 물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것은 구랍니다. 그거는 진실은 아니에요. 대신에 갈릴레이가 어떻게 그런 종교 재판에서 살아남았냐면, 갈릴레이가 쓴 책이 있어요. 지동설과 관련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갈릴레이는 아주 뛰어난 선택을 합니다. 그 책은 너무나 쉽게 설명되어 있는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옛날부터 지구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던 이집트 왕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론과 갈릴레이보다 훨씬 선배격의 천문학자이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의 지동설인, 물론 이 둘은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 책에서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가면서 토론하는 형태로 책의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을 쭉 듣고 학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듣다 보면 누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지 독자들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맨 마지막 장면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틀렸고 프톨레마이오스, 즉 천동설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책이 끝나. 아이러니하게 책은 그렇게 끝나.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가 알아요. 지동설이 맞다는 걸. 근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고 끝나버려, 책이 허무하게.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이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봐라, 내가 쓴 책인데 내가 누가 맞다고 끝냈냐. 대단하죠. 잔머리가. 그래서 살아요. 거기에 그 당시 이탈리아의 교회 추기경인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 갈릴레이랑 같은 학교 동창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래서 삽니다. 안 죽고. 그리고 그때는 뭐 어떤 처벌을 내리기에는 이미 갈릴레이 너무 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요즘은 가르치는데 그 당시는 그거를 몰랐던 갈릴레이는 지동설이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망원경으로 태양을 봤어요. 눈이 타버리죠, 이 정도면. 시력 상실이 매우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럼 이 중세 기독교 시대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연금술이라는 걸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보통 우리는 연금술이라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돌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맞죠? 그거보다 사실은 좀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연금술에 대한 가장 정석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리포터입니다. 갑자기 해리포터가 왜 나오냐죠? 해리포터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연금술이 있죠. 그지? 그리고 해리포터 1권의 제목이 뭐예요? 몰라? 안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영화는 봤어? 해리포터 1권의 제목은 마법사의 돌. 영문판에는 필로소퍼 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소퍼 어디서 들어본 단어인데? 저기 적혀있죠. 현자의 돌이라 해서 이 현자의 돌로 엘릭시르 혹은 엘릭서라는 어떤 전능수, 어떤 물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물약을 통해서 돌을 금으로 인간을 신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은 금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금 조각보다는 더 많은 불순물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에 가까운 물질 혹은 완전체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요런 체계인데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가장 근본적.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황이랑 소금이랑 수은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연금술사들은 영어로 알케미스트라 그러거든요. 학문 이름을. 연금술이라는 학문의 이름을. 근데 아라비아어에서 맨 앞에 붙는 이 R이라는 단어는 관사입니다. 관사라는 게 뭐예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영어 단어로 변환시키면
어라던가 더에 해당하는 글자인 거야. 그럼 얘를 싹 가리면 뭐가 보이죠? 케미스트가 보이죠.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화학이에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 연금술사들은 그러면 현대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까 말했죠. 여기까지 전부 다 철학자라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거 하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얘들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한다? 실험을 하고요. 실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리를 통해서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과학실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들 있죠. 뭐? 시험관, 플라스크, 비커. 이때 만들어지고요. 왜냐하면 연금술이 가장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예요. 거기는 유리공업이 발달했던 나라. 그리고 자, 기독교 시대에 연금술사들이 연금술하는 걸 들키면 어떻게 될까? 네, 종교 재판을 받아서 죽겠죠. 그럼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한다? 이 실험에 대한 자료를 암호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소기호의 시작이 돼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림기호나 이런 형태로 연금술사들은 자기 실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 해독하는 방법을 자기 제자한테도 바로 안 가르쳐줘요. 자기가 죽기 전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치. 첫 번째로 들키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봐봐. 내 제자가 귀족이랑 짜고 나 제끼고 둘이서 연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나만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내 수제자한테만 가장 중요한 기록을 넘겨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중세까지 왔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중세가 지난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중간에 보일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보일 법칙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원래 이거 연구하려고 한 거 아니라고. 맞지?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근대에서부터 현대, 어쨌거나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옵니다. 다시 과학자들은 과학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게 되고, 고대의 그 그리스 시대의 그런 학문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이걸 우리는 르네상스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귀환. 우선 보일이 제2자 유리관 실험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유리관을 요렇게 제2자 모양으로 휘어진 유리관을 준비를 해. 그리고 여기에 수은을 요만큼 채워서 딱 들면 요렇게 되겠죠? 높이가. 그 뒤에 요쪽에 계속 수은을 더 채우면 여기 더 채워진 압력 때문에 요쪽에 수은 기둥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갇혀있는 공기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 부피가 감소하면서 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밀도라고 쓰는 게 더 맞겠네요. 맞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에 따르면 밀도가 증가하면 뭔가 나타나야 되죠. 그지? 요 밀도 증가에서 연속설대로면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게 보유 법칙이죠. 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던 뭐가 빈 공간이 감소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이라는 단어가 아까 앞에 있었죠. 누구? 네, 데모크리토스죠. 이러면서 입자설에 대한 증명이 일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이 뭐냐면 라부아지에 주철관 실험이 나옵니다. 뭐냐면 주철로 만든 이런 파이프에 석탄으로 가열해서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면 뻘겋게 달아오를 거 아니야. 이 달아오른 쇠 파이프에 여기에다가 뭐를 넣었다? 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 반대쪽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수소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주철이라는 원소는, 그 철은 원래 철과 소량의 탄소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철을 주철이라 그래요. 이걸 엄청나게 가열해 놓고 물을 집어넣었더니 이 탄소나 철이 물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물이잖아. 이 산소가 여기에 가서 들러붙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소만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실 일종의 물의 열분해 실험입니다. 물이라는 게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물을 이루고 있는 거는 수소와 산소네? 그 말은 뭐예요? 물은 근본이 아니네. 맞지? 열분해가 되었다는 거죠. 라부아지에는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것을 원소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입자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그랬는데 물이 열분해되었다? 물이 원소가 아니다? 물이 원소가 아니면 어떻게 되게요? 아까 이론서설에서 탈레스가 물이 원소라 그랬죠. 사원소설에서도 엠페도클레스가 물이 원소라 그랬죠. 사원소 변환설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이 원소라 그랬죠. 다 틀렸네. 그지? 그러니까 기존의 그리스 고대의 원소론들이 다 틀렸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물이 분해가 돼버렸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 실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라부아지에가 주철관 실험을 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리면서 라부아지에는 그 근본인 물을 분해해버린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서 라부아지에는 33종류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소 33종을 분해해낸 거예요. 다른 물질을 분해해서. 현재 이 4그룹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금속 성분들, 비금속 성분들, 그 다음에 기체인 성분들, 그 다음에 산화물들로 구별합니다. 원래 산화물은 원소 아니거든요. 현대의 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이 당시까지는 원소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부아지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 라부아지에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프랑스 혁명기 때 단두대에 목 잘려 죽어요. 프랑스 혁명기 때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 때 왕의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프랑스의 시민들에게 세금을 계산하던 세무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의 정치 체계에 삼부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너희들 아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삼부회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의 각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종의 민주주의, 대의적 민주주의 시스템이긴 한데 잘못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새 대표를 뽑냐면 귀족 대표를 뽑고 종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 성직자 대표를 뽑고 시민 대표를 뽑았어요. 그렇게 똑같은 수의 귀족 대표, 성직자 대표, 시민 대표가 모여서 회의와 토론을 하는 거야. 이제 시민 대표가 이런 의견을 내는 거죠. 귀족은 그동안 귀족 고귀한 존재라서 세금을 안 내고,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안 내고 우리 시민들만 세금 냈는데 국가에 지금 이런 위기가 있어서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귀족과 종교인도 세금 냅시다. 왜 가난한 시민들만 세금 내야 됩니까? 라고 시민대표가 주장을 해. 그럼 막 토론을 하겠죠. 그리고 투표를 하겠지. 자, 세금은 누가 내게 되죠? 시민만 내겠죠. 그지? 왜? 귀족 대표는 귀족들 세금 내기 싫다고 그 의제에 반대하겠죠. 성직자들은 성직자들 세금 내기 싫다고 그 의제에 반대하겠죠. 시민은 시민 말고 다른 사람도 세금 내는 게 옳다고 믿으니까 찬성하겠죠. 투표 결과는 2대1이죠. 그거에 대해 항의하다가 시민대표가 감방에 갇혀요. 왜 우리 대표를 감방에 가뒀냐 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싸움이 크게 번진 뒤에 그 감방을 공격해서 그 대표를 구해내고 혁명이 일어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야. 그게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사건이에요. 그렇게 생긴 전쟁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어느 시대인지 알겠지? 프랑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화물인 산화규소,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 얘네들을 분해할 만큼의 기술력이 없었던 거야. 온도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온도까지. 거의 2800도, 3000도로 올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 라부아지에가 주장한 원소 중에 원소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게 있어요. 빛과 열도 원소로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분해하다 보니까 나오잖아. 근데 특정한 경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오잖아. 이것도 원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응? 물론 그 뒤에는 원소가 아닌 에너지의 형태인 것이 밝혀지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흐르겠죠. 시간은 흐르고 과학은 발전하겠지.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가서 원래는 종종 언급이 되는데, 되베라이너라는 학자가 새쌍원소라는 걸 발표해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 책 맨 앞쪽으로 한번 넘겨봐봐. 제일 앞쪽에 딱 넘기면 한 두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더. 주기율표가 나오죠. 선생님이 말하는 원소 찾아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죠?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아주 재밌는 특징이 나타나요. 뭐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이 비슷하고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의 성질이 비슷한데 요 가운데 있는 원소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원소는 질량과 성질이 좌우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리튬과 칼륨의 딱 평균이 되는 게 나트륨, 마그네슘과 스트론튬의 딱 평균이 되는 게 칼슘이에요. 반응하는 정도나 반응 성질이나 심지어 원자 하나하나의 무게까지도 평균값이 나와. 이런 비슷한 원소들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원소 3개씩 세트가 될 때 가운데 있는 원소들이 좌우 원소들의 평균값이 되더라는 규칙을 찾아내요. 이게 되베라이너의 새쌍원소입니다. 그리고 한 학자가 더 나와요. 뉴렌즈라는 학자는 옥타브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주기율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원소들, 다시 앞으로 주기율표로 돌아가는 겁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제논, 크립톤. 맞죠?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오가네슘. 맞나? 저 제일 오른쪽 애들이 발견이 안 된 상태야, 아직까지. 왜 발견이 안 되냐면, 라부아지가 얘기하죠. 분해되지 않아요, 원소죠. 그 말은 원소를 찾으려면 다른 물질을 분해해서 찾아내고 있잖아. 근데 저 제일 오른쪽 애들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들이거든요. 원자 하나하나가 분자인 기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랑 전혀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분해해서 찾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공기를 끓는 점 차이로 나누다 보면 조금 나오는 원소들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기술력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겠지. 그래서 존재를 모르던 원소들이야. 그러던 와중에 옥타브가 뭐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죠. 무게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면 8번째에 비슷한 성질이 옵니다. 봐봐. 도레미파솔라시도 8번째 같은 도가 오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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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한 옥타브 한 옥타브 똑같이 반복돼서 계속 높아지잖아. 그것처럼 8번째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다시 돌아오더라. 즉 7개가 한 마디더라가 되는 거야. 자, 리, 베, 비, 시, 엔, 오, 에프. 자, 쭉 건너뛰어서 B, C, N, O, F. 7개지. 네온 아직 발견 전이라서 8번째가 뭐가 돼? 나트륨이 된다고. 그래서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요. 참고로
데베라이나의 새쌍 원소가 즉 같은 세로줄로 바뀌고요. 뉴렌즈가 주장한 반복되는 규칙이 같은 가로줄인 주기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멘델레예프가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원소 무게 순서대로 잡았고요. 그리고 예카 원소라 해가지고 주기율표상에 멘델레예프 이전만 해도 원소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는 거기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멘델레예프 이전에도 이런 규칙성들대로 짜맞춰 보는 거예요. 원소들을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무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 초반에는 문제가 없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발견 안 되는 원소들이 많다 보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자꾸 오차가 나오는 거야. 규칙성이 깨지고. 거기에 대해서 멘델레예프는 새쌍원소설과 옥타브설을 바탕으로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같은 세로줄에 최대한 맞춰가면서 주기율표를 채워 넣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된다? 여기 지금 얘는 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더 맞는데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뒤에 걸 땡겨다 썼는데 그냥 멘델레예프에 이르러서 여기 아직 발견 안 된 원소가 있다. 근데 이 원소는 녹는 점이 몇 도, 끓는 점이 몇 도, 산소랑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할 것이며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어떤 성질일 것이며 뭐 등등등 성질들을 서술해 놓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게 이런 놈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원소, 그 자리에 그 원소가 발견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예측이 거의 정확했다는 거지.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터집니다. 뭐가 터지느냐? 무게 순서로 하다 보니까 아르곤하고 칼륨이 원래 얘가 뒤에 번호고 얘가 앞에 번호거든요. 현재 주기율표는. 얘가 18번, 얘가 19번이에요. 무게가 아르곤이 살짝 더 무거워.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아르곤이 뒤로 가고 칼륨이 앞으로 가야 되지. 근데 그러면 주기율표가 깨져. 18쪽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모즐리라는 학자가 무게순이 아닌 양성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 순서대로 새롭게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공원소들이라던가 뭐 히토류 원소들이 발견이 되면서 현재의 주기율표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모즐리의 주기율표입니다. 요렇게 약간은 과학적이기보다는 환타지스럽고 마법 같았고 옛날 이야기 뭐 해리포터 시리즈 이야기 같았던 고대 중세의 원소론이 끝나고 근대 과학으로서의 학문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순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네가 보고 있는 그 페이지고요. 원래는 저걸 다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 그래서 주기율표를 어떻게 외울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자. 이런 바탕으로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우리 ESC 책에 선생님이 좀 접어줄게요. 잠시만. 그렇게 해서 지금 책을 접었는데
뭐 외우는 방법들은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가르치고요. 뭐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데 뒤져보면 LG 청소년 과학관 이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주기율표 첫 글자를 모아서 떴다 비행기에 그 동요 리듬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손발이 오글거려요. 뭐 수해리배 붕탄질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산플레나마 알 규인 항염 알깔깔 칼륨 칼슘 하는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은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수해 여자 이름 같다 그죠? 리베 독일어로 러브라는 뜻입니다. 수혜라는 여자애를 남자애가 짝사랑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뭐 했냐? 엄마 BC 카드를 훔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훔치다 걸렸어요. 그럼 엄마가 뭐 해? 도망가는 날, 야, 일로 와봐라 하고 부르겠죠. 부르네. 나 들켰지? 선물 사야 되는데 엄마한테 혼났지? 내 마음이 아프고 시려서. 맞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내 마음이 아프고 시려서 펩시콜라를 칼칼 마신다. 라는 어거지로 배웠습니다. 어쨌거나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세로줄에 있는 녀석들은 제일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원자가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빙빙빙 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껍질은 작잖아. 그래서 전자가 2개밖에 안 채워지거든. 수소, 헬륨이 딱 채워지면 첫 번째 껍질이 끝나.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까지 채워지는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하면서 8개에서 딱 끝나. 그 다음 껍질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하면서 끝나. 그 다음 껍질에 칼륨, 칼슘 하면서 끝나요. 봐봐. 첫 번째 줄.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두 번째 줄이 여기서 요까지만 가죠. 왜냐하면 헬륨은 요렇게 묶여야 돼. 제일 꽉 찬 애들. 가득 채워진 애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주기율표라고 했잖아요. 주기라는 것은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 똑같이 반복되는 걸 주기성이라 그러잖아. 반복되는 규칙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 공부는 결국 원소들의 성질, 그 원소들이 어떤 성질이고 어떤 화학 반응을 하고 어떻게 무언가 결합하고 그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 근데 그 성질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걸 다 공부를 한 번에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1번부터 20번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중등 때 배우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과제는 뭐다? 주기율표 외워오기다. 알겠죠? 처음에는 한글, 그러니까 원소 기호를 보고 한글 쓰기.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거 보고 원소 기호 쓰기. 그 뒤에는 랜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자? 한글을 적어줄 테니까 다음 주 테스트에 원소 기호를 써보세요. 알겠지?
오늘 끝. 수고하셨습니다.